예, 별장 성접대국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중천 씨 구속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 영장이 발부됐네요. 과거에 무혐의 처분도 되고 앞서 다른 혐의로 영장 청구됐던 부분은 기각이 됐었는데 강간치상과 무고가 혐의가 이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 강간치상 혐의, 그러니까 성폭행 범죄죠.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 증거를 확보해서 구속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좀 굉장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었고 그렇죠. 거의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과거에 검찰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묻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근데 10여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유의미한 증거, 특히 강간치상이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일종의 상해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입증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소명이 돼서 영장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중천 씨는 어제 구속 실질 심사에서까지도 자유분방한 남녀 간의 만남이었다,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윤중천 씨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그 피해 여성이 이제 그 병원 진단서를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사실은 특수강간 혐의도 적용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특수강간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시효가 지금 지나버려서 지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시효 시작이 그러니까 이 병원 진료받은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나 봐요. 그런데 2008년에 이제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거가 돼서 일단 강간치상 혐의를 이제 일단 적용을 하는 거고 이게 적용이 되면 추가로 혹시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강간 관련한 부분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마 추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강간치상 혐의에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또 진료 기록이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 강간치상이라고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예를 들면 상처라든가 이런 것도 상해가 되겠지만은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오랜 기간 받은 어떤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명이 되면은 이것도 당연히 강간치상이거든요. 상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됐으니까 다 이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후에 새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리고 윤중천 씨 역시도 어제 실질 심사 받기 직전에 변호사를 또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과거에 관통죄 소송을 맡았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호사를 교체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좀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좀 센 분들로 바꾼 거죠. 구속될 걸 좀 예상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구속이 실제로 되고 보니 이제 이분들도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번에 이제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처벌을 다 피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비중 있는 그런 이제 인물들로 이제 변호사를 좀 교체를 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들은 이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게 갑자기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시간 끌기 전략 차원에서도 이 변호사 교체를 시도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관심은 그렇다면 윤중천 씨에 대해서 특수강간 혐의,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관련 혐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이 한 그런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당시에는 이 성범죄는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김 전 차관이랑 그 윤중천 씨가 어떤 성폭행을 이제 공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 영장 청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럼 이 피해 여성이 과연 그런 어떤 김학의 전 차관과의 어떤 이런 뭐 특수관계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좀 이렇게 사실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은 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뭐 공소장 변경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 해서 예. 그 같이 뭐 기소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이제 그 윤준청 씨가 이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합동강간이라는 부분이 적시가 됐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시는 가능성은 거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되고 나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아예 출석을 거부했었고 네. 그다음에 왔을 때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이유를 들면서 이제 2시간 만에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선임 문제도 다 좀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도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서 3시간 네. 만에 돌아갔단 말이죠. 예.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중천 씨도 모른다라고 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와서 윤중천 씨 알긴 안다. 여기까지만 인정했고 주요 혐의는 다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할 얘기는 뻔한 것 같아요. 계속 뭐 나는 무죄다. 그런 일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대응을 할 것 같고 예.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다가 뭐 결국 이제 기소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지금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재판으로까지 가지고 가면 김 전 차관에게는 어떤 유리함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뭐 만일에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뭐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전략입니다. 예. 검찰 수사 이제 구속 기간이 총 20일인데 20일 동안 그 뭐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피해 여성과 뭐 대질이라든가 아니면 윤중천 씨의 대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질 조차 자체도 거부하는 것이 뭐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뭐 본인 억울함 또는 뭐 혐의 없다, 뭐 무죄다 이런 부분을 다투는 것이 본인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사실 이 수사 기간, 구속 기간 동안 어떤 것들 조금이라도 밝혀내고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 신병 확보돼 있는 상태였고 예. 그다음에 그 윤중천 씨 그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공동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은 이미 뭐 증거는 뭐 들고 있다. 그래서 꼭 그 김 전 차관의 진술 일종의 자백이겠죠. 이런 예. 부분은 뭐 필요 없다는 판단이 쓴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짐작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이죠. 새벽에 그 묘역 바로 옆에 홍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홍보 게시판을 떼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혐오하는 문구를 붙이고 도망갔어요. 누가 왜 했을까? 아직 뭐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분히 모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왜 그랬다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쪽에서 했을 거다라는 것까지 추정이 될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극우 단체 소속 회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도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용해서 논란이 된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신범들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비겁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해외 같은 데서 이런 테러가 있고 하면 또 누군가를 납치하거나 하면 단체들이 나서잖아요. 우리가 한 거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다. 자, 제가 보기에 그 게시판에 이제 붙인 그런 그 글 문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느 단체일지도 대략 추정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 거다. 우린 당당하게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해 왔고 우리 주장은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딱 도망을 쳐버린 상태고 예. 어느 단체도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지금 추적 중인 그런 거고요. 경찰이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그 혐의는 재물손괴. 어찌됐건 공공 게시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혐의 적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일단 추적 중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이제 용의자를 적발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네. 뭐 앞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입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이제 거북한 표현이 좀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는 돌아가셨지만은 뭐 사자 명예훼손죄도 있으니까. 네.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재단 측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아닙니다. 그 반드시 그 유족들이 네. 고소를 해야 되는 어떤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예. 고소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만약에 잡히더라도 뭐 우리가 그것을 부치에다 띈 것 정도 아니냐라고 좀 해명할 여지는 있는데요.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은요, 그 아마 뭐 처벌되는데 물론 사자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것도 또 공소시효나 이런 기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또 포함되는 건가요? 공소시효는 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지금 범행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예. CCTV로 이미 어느 정도 포착이 돼서 뭐 이른 시일 내에 이렇게 수사라든가 예, 이게 예. 이루어지지 않을 예, 거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지난 주말이죠. 일명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양성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왔었죠. 그런데 경찰에서 경찰이 공권력이 무력화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뭘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제시했습니다. 1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놀란 건 그동안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규정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제 뭐 기준이랄까 예.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뭐 총기 사용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런 테이저건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마다 뭐 제도 보완하겠다라고 경찰 쪽에서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규정도 몇 번 손보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런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제 지금이라도 저게 만들어진 게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또 좀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좀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렇게 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제약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런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뭐 총기라든가 뭐 테이저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걸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경찰관들이 좀 많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또 상황에서 정당성을 또 줄 수도 일단 있겠네요. 정당성을 부여받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현장에서 불만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참 이게 상황 판단 내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주치자가 날 밀쳤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날 때린 거로 봐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정도도 이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손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설령 저쪽에서 나한테 뭐 주먹이나 뭐 발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예. 뭐 이런 이제 그 상황 판단 자체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부분은 여전히 지금 이제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이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야,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또 네. 과잉 대응이랄지 인권 문제와 충돌 가능성이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차제 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좀 뭐 처벌을 더 강화한달지 뭐 기존엔 좀 솜방망이였다 경찰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단 그 경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가끔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어떤 그렇죠. 뭐 일반 그 민원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는 그 공무원들한테 뭐 폭행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 대부분 또 실무에서는 그냥 뭐 벌금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최고 법정형이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니까 그 사법당국에서도 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좀 엄벌을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또 맞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부부싸움 도중에 폭행해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경찰이 일단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해치사로 일단은 이제 입건을 했죠. 예. 체포해서 현장에서 이제 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이미 그 단계부터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이거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때려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이렇게 살해 의도가 없지 않은 한은 이게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피 묻은 술병도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골프채. 근데 본인은 이제 뭐 골프채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뭐 주먹과 발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뭐 그냥 폭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폭행한 정도로는 사람이 잘 죽질 않죠, 상식적으로. 그런데다가 현장에 일단 물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역시 이제 의도가 있었는지가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사전에 그 살인 계획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 흔적이 휴대폰에서 나왔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살인을 염두에 두고 폭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살인죄를 적용을 한 것으로 예, 전해지고 오늘 이제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혐의를 변경하는 경우 자주 있는 경우입니까? 특히 뭐 이번에 살인죄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그런 살인 관련되는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살인죄로 적용해야 되고 또 국가수의 부검 결과도 분명히 살인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이런 어떤 뭐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뭐 수사 당국에서 단번에 살인죄로 이렇게 기소하거나 아니면은 조사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요. 예, 특히 이제 부검을 통해서 예. 이 사체의 어떤 뭐 피해 정도라든가 뭐 이번 사건처럼 뭐 휴대폰 이런 걸 포렌식 통해서 그 살인 적어도 살인의 어떤 그런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입증을 소명을 해서 살인죄로 좀 송치한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죠. 교육계도 경종 울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시험 조작 관련해서 자기 쌍둥이 딸, 두 딸, 5차례에 걸쳐서 뭐 문제지와 정답 유출해서 성적이 낮았던 자녀들이 굉장히 성적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전직 교무부장이죠. 네. 검찰이 7년형을 구형을 했고 오늘 2심 선고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마 잠시 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끝까지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고. 예. 교무부장인 그 아버지도 계속 부인했고, 그러니까 그 쌍둥이 두 딸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쪽에서 아직은 이제 그 미성년자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아버지가 일단 뭐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두 딸 경우에는 또 이제 학교에서 이미 이제 뭐 퇴학 처분도 받았고 예. 불이익을 좀 받았다 해서 사실은 이제 기소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 부분도 논란이 있긴 해요. 예. 근데 어찌됐건 그 두 딸도 재판장에 나와서 한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분을 많이 유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이게 절대로 뭐 그렇게 유출해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 또 교무부장 그 아버지도 역시 전면 부인을 했고 그런데 이미 이건 사실은 뭐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뭐 상당 수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팩트가 다 확인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부인을 해서 많은 이제 분노를 산 그런 그 경우죠. 네. 예. 검찰이 구형량이 7년인데 1심 선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제가 듣기로는 맞습니까? 저는 유해한 업무 방해죄에서 검찰이 7년 구형한 것은 거의 뭐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높은 형이고요. 예. 법에서도 최고형이 5년까지 규정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5차례나 반복해서 이렇게 시험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구형했는데 검찰은 그래서 굉장히 죄질을 지금 현재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예. 예. 딸 둘에 대해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송치를 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이제 네. 보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린 나이다 보니까 뉘우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송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 근데 검찰이 지금쯤은 살짝 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을 이제 이렇게 구형을 했죠. 구형을 한 이유도 개전의 정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 정도로 사실이 밝혀졌으면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반성문 열심히 제출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애쓰기 마련인데 이분은 끝까지 부인을 좀 했단 말이에요. 두 딸조차도 끝까지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까지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검찰 쪽에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동원해서 그 시험지 답안 낸 것까지 다 이제 내용 감시까지 다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오답을 이제 낸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근데 오답 내용도 똑같으니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 8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랬다는 거죠. 예. 자, 이것도 과학적으로 어느 상당히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아버지라 하더라도 두 딸이라도 아직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실토하기를 사실은 이제 검찰 쪽에서는 바랬을 것이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막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반성하기를 기대를 하고 사실은 기소를 하지 않은 건데 예. 그 기대를 무참하게 사실은 깨버린 그런 경우죠. 알겠습니다. 잠시 후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